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7장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사회보장의 정의, 둘째, 사회보장의 방법, 셋째, 사회보장의 기능, 넷째, 사회보장의 쟁점들, 다섯 번째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장의 정의가 뭐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했죠. 그런데 사회보장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은 1942년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된 부터입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너무나 유명하고 그 사회보장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의했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하위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했고 또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용어의 실천적 이론적 의미까지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실업이나 또 질병, 재해, 또 정년퇴직,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 출생, 결혼, 사망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그런 소득보장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회보장기본법 그 제3절 보면 조금 유사합니다만은 질병, 장애, 또 노령, 또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이하로부터 그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경제적 보장하고 비교해 볼 때 그는 굉장히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은 실업자의 경제적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그 노동시장 정책들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의 방법입니다. 1번에 비기여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이건 뭐 기여도 하지도 않고 또 소득 자산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한 겁니다. 한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이제 인과학적인 일정 조건만 갖추면은 기여도 하지도 않고 또 수급자의 자산 조사나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물론 소득도 안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편적 프로그램 되겠죠. 국민이 뭐 누구나 다 준다 했죠. 혹은 데모그란트라고도 부르는데 아동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 같은 거는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 이제 많은 나라에 실시하고 있는데 또 보편적 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고도로 발전된 복지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됐지만 사회권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장점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죠. 수급자와 납세자 간의 연대의식 향상을 통한 사회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단점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에서 급여액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죠.
또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 소득 재분배 효과에는 좀 부적합하겠죠. 소득 재분배는 잘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비기업 소득 자산 조사 프로그램은 이는 이제 기여는 하지 않는 대신에 또 소득 자산 조사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 공공부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 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급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도에 만들어졌죠. 상당히 중요한 제도죠. 범주적 공공부조로는 이제 역사상으로 가장 오래됐고, 통상적으로 공공부조라 하면 이제 이런 것을 의미했는데요. 우리나라 과거 이제 생활보호 제도를 해가지고 어떤 뭐 좀 시혜적이고 좀 그랬댔죠. 그래서 장점은 경제적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그 타겟트리에서 일정 소득이나 자산 수준 이하인 사람들만 조사해서 딱 주니까 그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으로 있죠, 그죠? 수급자들에게 이 자산조사나 소득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다 드러나잖아요, 본인이, 그죠? 인적사항이 드러나니까 그런 낙인화, 스티그마를 하는데, 스티그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치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급여를 시혜로 간주한다 이거죠. 가장 낙후된 형태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인데요. 그 부정적 측면들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근로 저축 동기가 약화된다. 사회보장을 해주니까 그런 게 나타나고, 낮은 소득으로 신고해가지고 탈세한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를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또 프로그램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공공부조는 그래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극빈자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사회에서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듬어 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안전망이다. 다음 세 번째로 기여하고 또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기여를 한다 이거죠. 기여를 하는데 비소득 자산조사다.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보험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보통. 상당히 중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죠. 사람들이 그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어떤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험의 종류로는 국민연금이 있겠죠, 그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노령이라든가 장애라든가 그런 사망 위험에 대비한 그 보험. 또 질병보험은 질병에 대비한 보험이고, 실업보험은 실업에 대비한 보험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이라 하죠. 우리 일하다가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그 대비한 보험이다. 또 수발보험으로서 노후 질병에 대비한 보험으로서 개호보호와 요양보호가 있다. 이러한 그 사례보험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어떤 기능으로서 어떤 첫째 보호 기능이 있고, 그죠? 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생산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 기능이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기능으로 분류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외적 보호와 내적 보호로 분류되는데요. 외적 보호 기능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근거는 인본주의다 이거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외적 보호의 성격을 보이는데, 아동노동 금지 같은 거, 미성년자 및 여성 노동 제한, 모자 보건, 노동시간 제한 등. 다음 내적 보호 기능으로는 근로자를 생산 요소에서 보호해서 그 기능을 보존하며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데 관심을 뒀다. 다음으로 이제 그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영위하고 있던 어떤 그 생활에서 탈락돼서 그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 기능을 한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방하는 그런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소득 재분배 기능은요, 시간적인 소득 재분배가 있고 사람 간의 소득 재분배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일생의 소득을 전체 인생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소득을 재분배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죠. 사람 간의 소득 재분배는 한 개인의 어떤 소득 변동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보다도 사람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 중요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제 생산성 기능인데요. 인간을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자신 노동력을 이용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데요. 기업에서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간적인 경영을 하고, 그죠? 의무화가 이런 가속될 수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투자돼야 하고, 또 고용보험이 있겠죠, 그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래서 기업의 어떤 상황과 개인의 능력을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조화하려는 그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안전과 사업이 시력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그런 능력개발 사업을 이건 주로 회사에서 돈을 다 되는데요. 이건 고용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산재보험 같은 것도 그 장애인이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사업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재를 입었을 때
그런 치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노동시장에 투입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노동을 할 수 있어서 생산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 기능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미시적 차원에서도 매우 생산적인 요소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회보장의 생산성 기능은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도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안정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국민경제, 또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제 주체들 이런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서 각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도 정책적인 연계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형성 가능하다. 사회적인 불만의 폭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죠. 그죠? 문제 향상을 기하고. 또 거시적 측면에서도 생산성 기능은 고용보험이 갖는 경기 변동 억제 효과를 지적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생산성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세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사회보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어도 보호 기능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해야 된다. 적어도 최저 보장이 일정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겠죠. 사회보장이 기본적 기능이 수행이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사회는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겠죠. 그래 되면 국가도 발전되고 또 복지사회를 이룩한 토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보장이 반대로 기본적 기능이 아예 없거나 부실하게 수행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부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 혼란이 야기됩니다.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교체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다음은 사회보장의 쟁점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인데요. 국가가 사회보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노동 생산성의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죠. 한 국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잘 훈련된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노동 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은 아동들의 경우도 인적 자본의 질이 낮아지게 되겠죠. 또 미래의 생산성도 자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또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의 증가는 경제적 안정의 측면에서도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됩니다. 즉 빈곤한 사람들은 구매력이 낮죠. 또 이러한 그 빈곤한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또 산업 활동이 위축되겠죠. 그것은 곧 장기간의 불경기로 이어지겠죠. 또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개별적으로는 범죄 행위가 증가되고 집단적으로 폭동 행위가 많아지게 돼서 자본주의 기본 질서에 크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마침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결국은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겠죠. 다음 네 번째로 경제적 물질적 측면 외에 빈곤 계층이 많으면 일반 계층의 정신적인 안녕에도 해가 되죠. 편안한 상태가 해칠 수가 있죠. 그들이 효용이 낮아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행위들이 있겠죠.
다음 다섯 번째로, 사회보장을 민간 부분에 맡기게 되면은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수준이 사회보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도움을 받다 보면은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일명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건 뭐냐? 사회보장이 잘 돼가지고 빈곤층이 감소하게 되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이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존해가지고 만약에 빈곤한 사람이 줄어든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각 개인에게 분명히 이익이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른바 그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민간에 의존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그 부각되는 그 계층이나 눈에 잘 보이는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이런 중복 지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여섯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은 발생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만일 국가의 사회보장이 없을 경우에는 평소에 그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소비를 적게 하고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그 소비만 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축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그럼 점점 더 문제가 악화가 된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일을 할 때, 그런 수입이 있을 때 소비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회보험의 당위성으로, 사회보험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회보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고 있죠. 그 사회보험이 공공부조나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된 이유는 그 강제적 기여를 통해서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할 수 없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최저생활 보장 플러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이 중단될 때 이전의 생활 수준을 최대한 유지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위에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부조나 보편적 그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이 중단될 때 이전의 생활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은 공공부조나 보편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사회보험의 그 당위성에서 두 번째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강제적 기여 방식의 사회보험은 빈곤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빈곤해지지 않도록 그 예방 가능하기에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의 비용을 저감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회보험에 기여를 함으로써 어떻겠습니까? 일종의 그 권리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선호하게 되는데,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수치심을 느끼고 이제 공공부조를 자선이나 구호로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낙인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공공부조에 대해서 적대감이 강하다. 다음 네 번째로, 전통적으로 공공부조는
일정한 소득과 자산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근로나 저축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 많의 경우에 그 빈곤의 덫에 빠져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빈곤의 덫에 빠질 수 있다 이거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공공부조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다음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인데요. 그 가입 여부에서 보면은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고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되겠죠. 또 보험료 경우에는 사회보험은 평균적인 위험이나 소득의 비례해서 결정되는데 반해서 민영보험은 가입자의 개별적인 위험이 중요하여 각각의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험급여 자격은 사회보험은 위험이 발생하였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급여가 주어지는데 민영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위험이 발생하여 보험사고가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보험급여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보험급여액은 그 사회보험의 경우에 국가에서 사회보험급여액은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급여 계산 방식에서 결정되는 데서 반해서 민영보험은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서 가입자의 개별적인 공평성의 원칙을 급여액에 반영한다. 또 보험 지출액의 재정적 균형 면에서 보면은 사회보험은 그 재정적 그 균형을 반드시 맞출 필요가 없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의 지출액은 현재 적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민영보험은 보험 재정이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 수입 지출되는 보험 지출액의 재정적 균형을 맞춘다 이거죠.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도 사회보험은 국민과 국가 간의 집합적인 계약이므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서 민영보험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자와의 개별적인 계약 때문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예측 불가한 위험도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 국연금같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액의 조정을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근데 민영보험은 계약상에 나타난 위험만을 해결하는데 20년 후의 어떤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급여액을 주지 못한다 이거죠. 그 사회보장의 그 확대와 국가 경제인데요. 이런 같은 경우도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날 그 서구 복지 국가들이 사회보장 제도들을 어느 정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사회보장 제도의 급여 자격 조건에 제한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고요. 급여액을 또 감소시키고 또 급여 지급 그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법도 도입하고 민영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둔화돼서 사회보장에 대한 실업자, 빈곤 계층의 규모나 욕구가 증대되고 있죠. 반해서 또 재원은 또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의 확대 때문이다. 경제성이 둔화되는 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 경제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흔히 거론되는 6가지 논리로 살펴보면 사회보장이 확대되면은 사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조세나
각종의 사회보장성 조세의 그 부담이 커져가지고 총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국가 경제에 해가 된다. 또 피고용자 입장, 열심히 일해서 임금이 많아져도 조세 부담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또 후한 사회보장급여로 인해서 근로동기가 약화돼서 결국 국가 총생산력이 감소하게 된다. 또 사회보장의 확대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저축 가능한 가처분 소득이 줄고 각종 이원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회보장 혜택으로 저축 동기가 감소한다. 또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사회적 자원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이 확대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야기되고 생산성에 따른 효율적인 노동 배분 발생이 안 된다. 그래서 경제적 성장에 해가 된다. 또 가족 해체를 유발하여 노인 여성 세대주 가구를 증가시켜 생산에 참여 가능한 노동 인력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사회보장 제도를 또 많이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 때문에 경제가 해가 된다. 또 높은 조세 부담에서는 사용자가 피고용자 모두 탈세의 동기가 커져서 지하 경제의 구멍을 켜지게 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경제에 해롭게 된다. 이런 쟁점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 경제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흔히 거론되는 앞에 그 6가지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으로 단순히 사회보장으로 노동비용이 커졌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나빠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진정한 경쟁력은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사회보장의 확대가 그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국가 경제에 해를 준다는 그런 주장도 실질적인 뒷받침이 크지 않다. 또 사람들의 저축 동기는 매우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저축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장을 충분히 했다고 뭐 반드시 저축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니다. 저축의 동기는 국가들마다 문화적,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다소 부정적인 측면은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노사관계의 어떤 단체벽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노동 수요가 적을 때도 임금의 감소비 회복이 어렵고 새로운 산업에서 노동 수요가 발생해도 신속한 직무 교육이나 노동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가족 해체 현상은 또 산업사의 일반적인 특성인 그런 생활 양식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설사 노인 여성 세대주가 증가하더라도 국가 경쟁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은 낮으므로 효과는 미미하다 이거죠. 사회보장의 목표가 산업사에서 나타난 노인과 여성 세대 증가에 따른 이들이 생활의 불안정을 많은 데 있으므로 이는 문제라기보다도 좀 문제 해결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의 확대가 지하경제를 늘린다는 것도 좀 증거가 빈약하다. 이 탈세에 대한 동기는 이제 커진 건 맞지만은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따르죠. 실제로 사회보장 부담이 높은 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큰 것은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 경제에 해롭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보장이 국가 경제에 해를 준다는 주장은 불명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 경제에 보면은 사회보장이 확대되면은 국가 경제의 이로운 측면이 많습니다. 첫째, 현재나 미래의 인적 자본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 있다. 둘째, 총수요 관리를 통해서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 셋째, 생활 안정으로 근로자들이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통해 국가 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로운 점을 준다. 다섯째, 미래의 위험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 국가 경제에 주는 이로운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의 확대가 설사 어떤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사회보장 확대의 당위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안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또 획기적인 거죠. 이게 IMF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IMF 경제 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고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이 많았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제도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급여를 향해서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합니다. 과거 생활보호법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어떤 자선적인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성 급여로 바뀌었다. 그 급여의 원칙으로서는, 기본 원칙으로서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 그의 소득이나 재산, 또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것으로요. 부양 의무자의 부양, 또 다른 법령에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인정했다. 다음 급여의 기준입니다.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이라든가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기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였고요. 단위는 세대로 정하였는데 필요한 경우에 개인을 단위로 했습니다. 다음 수급자의 범위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자, 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 이하인 자 정했습니다. 다음은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입니다.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합니다. 또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일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또 미취학 자녀,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자, 보장시설 대상자고, 이 경우에는 진료비용이 전액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부담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종은 일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진료비용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수급권자의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가 있고, 수급권자의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해상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중에서 출산 여성이 있는 경우 분만 지원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는 것이고, 또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활급여가 있는데요. 자활급여는 수급권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이나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 발전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자활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급여의 종류 같은 것도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급여 실시는 수급권자와 친족, 또 기타 관계인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또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급여를 필요로 한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물론 이때 수급권자의 동의도 필요하죠. 급여 신청의 조사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아래 4가지 이상을 조사하거나 보장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해요. 부양 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 능력 이런 조사해야 되고,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하고요.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 취업 상태, 자활 욕구 등 자활 자원 계획에 필요한 사항. 왜냐면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해서 그냥 그대로 빈곤의 상태로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활을 통해서 다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가 있거든요. 또 기타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요.
다음 국민연금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어떤 중추적인 제도입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인데요.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는 제하도 되어 있죠. 가입자급은 사업장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사용자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하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 또 군복무 등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하겠습니다.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고요. 재원은 가입자가 내는 그 보험료인데, 보험료율은 가입종별로 업종별로 다른데요.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반반씩 내고 있죠. 그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4.5%, 사업주 4.5% 이렇게 내고 각각 반반씩 부담하니까. 그래서 농어민의 경우는 국가가 일부 보조해줍니다. 보험료 부담 최고 상한액 제도가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은 부분 적립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급여 자격에서 노령연금은 완전 노령연금 있고, 가명 노령연금이 있고, 조기 노령연금이 있는데요. 완전 고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60세, 가명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60세가 되는 경우.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 다 다릅니다만, 조기 노령연금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60세 전에 이제 급여를 받는 경우인데, 이것 역시 가입기간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장애연금은 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급여 수준이. 유족연금은 가입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 과정에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연금 수급 전 3년 동안의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해. 거기다가 또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계불 수. 그래서 정한다. 이런 산출 방식은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연금액은 그 평생 동안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고려하고 물가지수 이런 거, 물가 변동률 이런 거 고려해서 매년 조정합니다. 이것도 참 우리나라 획기적인 제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라는 이름하에 실시됐죠. 10년 만에 전 국민을 적용 확대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쭉 98년 10월 1일 이전에 이제 그 227개 지역 의료보험 조합부터 시작해서 그 2003년 7월 1일부터는 재정 통합도 이루어져 가지고 의료보험은 멸시공이 하나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이름도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의료급여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적용 대상자입니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포함되고요. 또 공무원, 교직원을 임용된 자. 지역 가입자는 어떻습니까?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지역 가입자. 여기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뭐냐?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비소,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크게 가입자, 사용자, 국가의 3자에 의해 마련됩니다. 직장 가입자, 공무원, 군인 등은 표준 보수 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보면은 2022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99%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3.495, 사업주 3.495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경제활동 능력을 추정하여 산정한 평가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는 보험료 부과점수 곱하기 부과점수당 금액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에는 그 현물급여가 현금급여 이런 게 있는데요. 현물급여는 요양급여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2년마다 1회 이상의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하고,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세대원입니다. 현금급여는 장제비 제도가 있죠. 사망한 경우에. 또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의 상당 금액을 출산비를 지급하죠. 장애인의 경우 보장구 구입비용 급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서구 복지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시작은 질병수당제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인데요. 일하다가 이제 다친 경우, 재해에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그 명시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제화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요. 물론 뭐 이게 사업의 위험률이라든가 규모, 사업 장소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람은 적용을 제외하는데, 당연 적용 사업은 사업자의 가입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합니다. 임의 적용 사업 이외의 사업들은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사업자들은
당연 적용 사업은 강제로 적용되는 사업자. 임의 적용 사업은 사업자의 가입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데 영세한 사업 규모로 산재 보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가사 서비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재원은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피고용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내는 것이죠.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해당 사업장, 사업의 임금 총액 곱하기 보험료를 이제 사업장은 내는데요. 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이제 인정받아야 돼요.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업무 수행성 뭐예요? 노동자의 재해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했나? 업무 기인은 그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비용 보상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질병이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거죠. 또 휴업급여, 부상 질병을 해서 취업하지 못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임금 대신 지급한다. 장애급여, 업무상의 재해 치유 후 그 재해와 인간관계에 있는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한다. 또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이제 지원하고,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현금급여 있고,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보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구 복지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제 실업보험이라고 부르니다. 실업이 됐을 때 실업급여를 통해서 생활보장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적 적극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적용 대상은 당연 적용 사업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이 개시되고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됐을 때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임의 적용 사업은 사용자가 자유의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원은 보험료를 이루어지는데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요.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는 경제상의 이유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용기회가 감소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이고, 또 근로자의 고용안정보장, 합리적인 기업의 고용조정을 지원해서 위한 것입니다. 고용조정지원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 제도가 있고요. 잠재 인력 고용 촉진 사업으로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여성 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장기 구직자 고용 촉진 장려금, 중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 촉진 시설 지원 사업에도 직장 보육 시설 지원금과 직장 보육시설 설치 비용 융자 및 무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안정 사업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인적 자원의 그 질을 높여서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에 노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유급 휴가 훈련, 해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건설 근로자에 대한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학자금 비용 대부, 근로자 수강 지원금, 실업자 재취직 지원,
정보 위탁 훈련 등이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그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서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용보험에서 실업 전에 18개월간의 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퇴직입니다. 그리고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급여 일수는 그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120일, 270일 범위내에서 다릅니다. 급여 수준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그래도 뭐 교재는 틀리게 되어 있는데, 수급 자격은 2주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취직촉진수당 제도로서 수급 자격자가 구직급여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너스 성격의 급여. 그외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부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직촉진에 도움이 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시급급여에. 여성들의 노동시간에 참여하는 촉진 제도로 해서요. 산전 후 유급 휴가급여로서 피보험 단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요. 육아휴직급여 제도도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급여는 처음 시작 3월까지는 통상 임금 80% 주고요. 또 4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이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그 대상자에게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을 통해서 그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차이점으로 그 건강보험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제로 지급, 처치, 수술, 치료, 이송 이런 거 하는 데 반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간병, 일반적인 그 부양 등 일상생활 지원, 복지 지원 서비스.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한데요.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입 자격과 연령 조건은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 64세 이하의 자라 해도 그 치매라든가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해당됩니다. 급여는 이제 현물급여를 원칙을 하는데요. 보완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시설급여로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요양급여입니다. 또 재가급여로서 방문요양이 있죠. 장기요양원이 그 수급자 그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급여죠. 방문 목욕은 뭐 요양원이 목욕시설을 가지고 가서 또 장비를 이용해서 그 수급자의 가정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고요. 방문 간호는 그 간호사님이 그 장기요양 요원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간호라든가 진료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다.
재가급여는 주야간보로 했어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의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하는 장기 요양급여입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요.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금급여로 특별현금급여입니다. 거기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요양비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또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해당되는 사람들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재가급여 종류 중에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가족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다음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 요양병원 간병비는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7주차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과제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의 종류를 나열하고 이를 각각 설명하시오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제1학기 전반부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업 과정에서 강조한 내용,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의 기능과 제도에서 제1자입니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 기능 분류, 이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생산, 분배, 소비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사회 통합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이 뭔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1장의 사회복지 유사 개념에서 사회사업이 뭔지, 사회보장이 뭔지, 또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안전망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사회개발도 있고 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달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 할 것인데 이런 용어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2장에 로무아니신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 산업사회로부터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역사적 그런 관점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두시고, 그다음 유명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그 주요 원칙도 알아두시고요. 또 신국민법의 또 주요 원칙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장의 전문직의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속성론, 과정론, 권력론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도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구성요소 이런 데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그 사회 체계 이론하고 생태 체계 이론이 이게 뭔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장에 그 윤리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돌고프하고 로렌버그 그리고 해링턴이 제안한 그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즉 심사원칙 7가지를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어떤 실천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좀 세부적이고 좀 포괄적으로 공부할 해야 할 그 세 가지를 선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 4장에 있는 그 욕구에서 그 매슬로우가 제시한 인간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 욕구가 이제 젊어지 나오는 데서 또 학자들 중에서도 뭐 밀러라든가 뭐 브래드쇼 쭉 있지만은 이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는 원체 유명합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또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 5단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가장 인간의 욕구 중에서 기본적이고 생물학적 생존의 욕구죠. 예컨대 이제 배고픔이라든가 갈증, 뭐 수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또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않습니까? 안락함, 평정 이런 걸 추구하는 욕구가 생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과 소속 욕구가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넷째는 자아 존중, 자신의 성취나 성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즉 자기 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 욕구인데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구, 자아 실현인데요. 자신의 재능이라든가 또 능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기가 어떤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5단계에는 그 하위의 욕구가 충족돼야지 바로 이제 상위의 욕구 다음 단계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장에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서 임상사회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상사회사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복지 가서 이제 실천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미시책에 속하는 개인이나 가족 및 소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그 어떤 그 당면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해결을 돕는 전문 서비스라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을 가족도 치료하기도 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적용해야 되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직접 맡아드리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7장 사회보장의 기능, 이거는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사회보장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그 보호 기능이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생산성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다 종합해서 이 보호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생산성 기능 종합해서 사회 정치적 기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 장마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보호 기능은 가장 기본적이죠.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공공부조 같은 그런 그 외적 요소가 있고 또 이제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적 보호 기능은 사회보험 같은 것이 관련되죠. 그래서 이걸 좀 쭉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또 있죠. 소득 그 시간적인 소득 재분배 가 있고 또 사람 간 소득 재분배가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이제 시간적 소득 재분배는 자신의 일생의 소득 전체 인생으로 나눠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기간적으로 높은 소득 시기에서 낮은 소득 시기로, 건강한 시기에서 병약한 시기로, 안정적 근로자의 시기에서 불안전한 소득 시기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에 의한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 간의 소득도 재분배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예를 들면은 뭐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뭐 일생에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또 다친 사람을 위해서 또 소득이 재분배되는 거고 의료보험도 그런 경우도 건강보험 이런 같은 경우도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별로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간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기능이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생산성 기능도 이렇게 인간을 그 어떤 생산 요소로 하나 보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더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런 질적 향상이 되면 생산력이 올라가겠죠. 이런 인간적인 그런 경영을 잘 하면은.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든 건강보험이 있으면은 노동 생산성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종합검진이나 예방사업에는 질병 유발을 감소시켜가지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고 또 고용보험도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상황과 개인의 능력을 가져가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화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산재보험 같은 거 재활 상담 제도 통해서 또 재활이 되면은 그런 그 산재 장애인이 잔존 능력이 차장되지 않고 최대한 노동시장에 투입해서 생산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보장 생산성 기능은 어떤 사회에 대한 정책적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게 이제
앞에 그 세 가지 이런 사회 정치적 기능이 즉 보호 기능이라든가 소득 재분배 기능, 또 생산성 기능이 이게 종합적인 결과로 잘 진행될 때 이런 사회 정치적 기능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호 기능에서 적절한 수준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소득 재분배에서 소득 재분배를 사회적 유리한 계층에서 불리한 계층으로 소득 이전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최저 보장이 일정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기능이 수행될 때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다 안정돼서 국가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7장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